10월 12일 목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어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오늘 새벽 1시쯤에 개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김태우 후보를 득표율 17%포인트 격차로 누르면서 승리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차이가 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있을 총선 모의고사가 지금 수도권의 민심을 보여주는 승부다, 이런 의미가 담긴 선거라서 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잠시 후에 도시락 이슈에서 여야의 반응까지 담아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또 인명피해가 매일 불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상황,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상암동 클래스와 함께하는 상클한 아침, 오늘도 끝까지 함께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꼭 안녕하세요.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코너죠. 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는요. 좀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그런 키워드인데요. 예. 자, 아기 시신 무더기입니다. 아. 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피해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가 아기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거나 또 이스라엘 군이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백린탄을 썼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데요. 네,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쪽 사망자가 합쳐서 2,300명을 넘어섰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피해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하마스가 기습 침투해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어느 마을에서 아기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돼서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을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자, 이 총을 든 지난 7일 당시의 모습인데요. 예. 자, 총을 든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농장 마을인 키부츠에 난입을 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차별 사격을 퍼붓고요. 차량 안에 저렇게 사람이 있는가 보고 또 무차별 사격을 하는 건데요. 예.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무장 세력이 침투했던 남부 지역 일대를 되찾자 대학살의 참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마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주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Little innocent baby who was sleeping at the time and just didn't know what to do. Our soldiers, when we heard it was them and we opened the door, we just jumped and hugged them and 네, 처참한 광경입니다. 아이고, 예. 네. 그 구조 활동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민간인 희생 규모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계속 거죠. 확인이 또 새로 예. 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에 하마스 무장 세력이 휩쓸고 간 지역을 이스라엘 군 당국이 수색을 하면서 이렇게 참상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외에 또 다른 농장 마을 크파르아자 키부츠에서는 신생아를 비롯해서 아기 시신이 40구나 발견됐다라고 아이고. 이스라엘 군이 밝혔습니다. 예. 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You see the babies, the mother, the fathers in the bedrooms, in the protection rooms, and how the terrorists kill them. It's not a war. It's not a battlefield. It's a massacre. It's a terror activity. 참 지금 이 현실에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진짜 믿기지가 네. 않아요. 네, 현실에서. 네, 네. 그 JTBC 취재진이 이스라엘에서 또 가자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갔고 또 접근해서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취재진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자지구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도시가 스테로트인데요. 네. 이 가자지구와는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당시 한번 어제 가봤더니 한낮이었지만 인적이 거의 없어서 마치 유령도시 같았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하늘에서는 가자지구 쪽에서 하마스가 쏜 로켓포가 수시로 저렇게 날아들었던 모습, JTBC 취재진의 그런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또 곧바로 이스라엘 측이 쏜 방어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장면도 포착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어제 뉴스룸 생방송 도중에는 가자지구 인근 마을에서 실제로 폭음이 들리기도 했는데 이 모습 중계 영상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잠시 주변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폭격이 들렸지만 먼 곳에서 들려서 군인들도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계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멀리 가자 지구가 보이는 그 현장에서 이도성 기자가 상황을 전해줬는데 네. 지금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수시로 로켓포가 계속 날아다니고 네. 또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네. 문제는 무고한 민간인들 피해입니다.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쪽에서도 그러니까 하마스가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쟁의 참상인데요. 예.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가자 도심이 한순간에 불바다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자,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이 백린탄까지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도 SNS에 퍼지고 있는데요. 자, 이 백린탄이라는 것은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어서 초토화시킬 정도로 살상력이 높아서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무기입니다. 예. 특히나 민간이 밀집한 곳에서는 쓰지 않기로 국제 협약을 맺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와, 이게 사실이라면 참 민간인들을 먼저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네. 네, 이스라엘이 지금 전면 봉쇄, 가자 지구를 봉쇄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예. 가자 지구는 전력, 수도가 사실상 뭐 쓸 양이 거의 남지 않았다 이런 네네네.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방하고 있죠. 네,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유일한 발전소가 연료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결국 이 가자 지구 전체가 암흑의 밤을 맞이한 상황이고요. 알자지라 방송은 병원들이 비상 발전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걸로는 이틀이나 또 길면 4일 정도만 버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병원도요. 네. 예. 자, 앞서 팔레스타인 원조 중단 방침을 밝혔던 유럽연합도 긴급 회의를 열고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유럽연합은 식량이나 수도 또 전기를 끄는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 휴전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곧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지상군 투입도 단행될 전망이 그런 상황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국내 반응을 보니까 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마스의 무차별 공격을 규탄한다라는 네.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예. 네. 근데 또 반면에 광화문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민단체와 국내 거주 무슬림들이 어제 오후에 이스라엘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와 차별, 억압이 계속돼 왔다며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두고 이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저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자, 이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과 또 행인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자, 한 중년 남성이 뭐 그럴 거면 가자 지구로 돌아가라 이렇게 좀 외치기도 했고요. 또 외국인 여성 2명은 이스라엘을 해방하라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욕도 좀 하기도 했고, 그래서 참가자들은 또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가자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 또 시리아 측과도 공습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네. 네. 이 전선이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이렇게 넓어지면 전쟁이 점점 참혹해질 거고요. 희생자는 계속 나올 거고요. 이게 언제쯤 멈출지 그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어린이, 무고한 시민들이 이렇게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참 안타깝네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수술받다 숨진 70대입니다. 어허. 자, 지난 한 그 70대 여성이 지난주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숨졌는데요. 유족이 병원에 수술실 CCTV 영상을 요청을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 병원 측은 수술 전에 촬영 요청이 없어서 촬영을 안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예. 자,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향하는 여성 70살 권금자 씨인데요. 자, 남편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 척추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네. 자, 이후에 약 5시간 뒤에 수술을 나오는 권 씨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의식은 없고 팔이 좀 침대 밑으로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 아이고. 자, 2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해도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 들어보시죠. 늘상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집사람은 이거 받으면 하나 보여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허겁지겁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 원장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어머니가 숨을 하셔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수술을 한 의사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의사의 말, 집도의 말도 들어보시죠. 예. 네.
30몇 년간 일하면서 처음 그런 일을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허리 디스크 수술 사실 주변에 수술하는 분들 많거든요. 요즘 정말 네네. 많습니다. 자주 하는 수술인데 아까 의사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유족 입장에선 이거 하면 안 아프지 하고 수술 시설에 들어간 우리 엄마가 우리 네.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떴으니까 참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난달부터 이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됐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사건이 지난주였고요, 이거는요. 네. 병원 측에서는 CCTV 영상 뭐 볼 수 없는 없다. 겁니까? 자, 그러니까 좀 이상한 그런 예, 부분이 예. 있죠. 자, 죽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유족이 병원의 수술실 내부에 CCTV 영상을 요구를 하자 예. 녹화하지 않았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녹화 안 했다. 자, 지난달에 시작이 됐는데 2년 유예 기간 뒤에 지난달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의료기관 2,396곳 가운데 96%가 설치를 했습니다. 자, 설치는 돼 있는데 다만 설치만 의무고요. 촬영은 의무가 아닙니다. 아하. 자,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을 해야 촬영을 하는데 이런 사실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녹화는 하진 않아요. 이게 처음 제대로 시행이 됐을 때도 그때 뭔가 이렇게 병원마다 다 다르게 조치를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한번 보도도 했었는데 네. CCTV 녹화를 이제 보호자나 환자 측에서 미리 요청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 환자나 보호자 측에서는 안내문도 제대로 알아보기가 어렵고 구체적인 지침도 없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자, 왜 미리 그 촬영에 관해서 안내를 안 해줬냐라는 질문에 병원 관계자는 곳곳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자, 확인해 보니까 입원이나 퇴원 속 창구 한켠에 붙은 안내문은 성인 손바닥 크기, 이 정도의 크기였고요. 또 정작 미리 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족은 제대로 안내를 안 해준 건 아니냐라는 입장인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맨 좌측 벽 하단에 요만하게 붙여 있는데 그것조차도 박스로 가려놨습니다. 이걸 누가 봅니까? 아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안내문 지침 자체가 없었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도 CCTV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 건 더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실 CCTV 영상을 보려면 등장하는 모든 의료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형사 절차를 밟아야 영상 확인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7년 전에 25살 권대희 씨가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당시 네. 수술실 CCTV 영상이 있어서 네. 의료 과실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걸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해야겠구나 해서 이게 법이 설치된 것까지도 이어졌는데 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환자에게 안내를 어떻게 명확하게 할지 이걸 신청해야 녹화해 주는 거다라는 걸 어떻게 알릴지 지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죠. 네. 자, 다음은 정권 심판론 통했다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예. 자, 총선 전초전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인 이 보궐선거의 결과를 두고 민주당에선 정권 심판론이 통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민주당 캠프에서 환호가 터져 나오는데요. 어제 밤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전국적 관심이 쏠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 당선자는 13만 7천여 표를 얻어서 최종 득표율 56.52%를 기록했습니다. 9만 5천여 표를 받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는 17%포인트가 벌어졌습니다. 진교훈 당선자의 소감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선거 책임론 네. 불가피해졌고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제 더 공고화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김태우 전 구청장을 후보로 내세웠다가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은 무리한 공천의 책임론과 또 총선 앞 쇄신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오늘 아침 8시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김기현 대표는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면서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뭐 보궐선거로 당선이 된 만큼 이제 네. 이 당선자 네. 당장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겠죠.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2026년까지 구정을 이끌어가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예. 자,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라든가 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수도권 민심을 살펴본 어떤 가늠자로 여겨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고요. 이게 또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누리꾼들은 어떤 뉴스 그리고 어떤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중철동 보안 황금박지상 국보급 대우입니다.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화려한 지금 조형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전남 한평군 황금박지 생태전시관에 있는 황금박지상입니다. 황금박지 6마리가 새겨져 있는 이 대형 조형물은요. 높이가 2m 그리고 무게는 460kg에 달합니다. 황금박지는 정확한 명칭은 붉은박지인데요. 한반도에서 멸종한 걸로 알려져 있다가 지난 1999년 전남 한평군에서 집단 서식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 집단 서식이 확인이 되면서 그걸 기념하려고 저렇게 조형물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순금인데다가 워낙 큰 거라서 이게 당시에 이거 예산 낭비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네, 지난 2008년에 무려 30억 원을 들여서 제작이 됐는데 순금이 162kg이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작 당시보다 금값이 현재 5배 정도 오르면서 황금박지상의 몸값은 이제 130억 원에 이르게 됐는데요. 금값이 오르면서 황금박지상 한번 실제로 보고 싶다라는 문의가 이어지니까 관광객 접근성을 높이려고 전시 장소를 옮긴다고 합니다. 내년 4월쯤 현재 있는 곳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한평 엑스포 공원 안으로 옮겨지는데 보안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 황금박지상이 지금은 매년 나비축제 기간에 외부에 공개가 된다고 해요. 앞으로 이제 철통 보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지난 2019년에 이 3인조 절도범이 황금박지상을 훔치려다가 검거된 일도 있었는데요. 한평구는 5억 원 정도를 더 들여서 보안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탄 유리를 포함한 4중 도난 방지 장치에 또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도난보험에 가입도 하고요. 공무원들이 2인 1조로 당직 근무도 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황금박지상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평군 보물 1호 실제로 보고 싶다 또는 수억 원 들여가면서까지 자리를 옮겨야 하냐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킹난이 피하려다 옆으로 넘어진 화물차입니다. 킹난이? 네, 킹난이. 이 운전 중에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킥보드를 고라니에 빗대어 표현한 은어입니다. 예. 최근 대전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피하려던 화물차가 옆으로 쓰러지는 정말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2시 반쯤 대전의 한 교차로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킥보드가 도로를 가로질러서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이고. 네, 이 순간 킥보드 피하려던 저 화물차 한 대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자, 지금 킥보드가 너무 빠르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일단 부딪히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다친 사람은 없는, 화물차 운전자는 좀 다쳤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골절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킥보드 운전자는 사고를 피했습니다. 아이고.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이 킥보드 운전자 10대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거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동기 면허 같은 경우에는 만 16세부터 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이 원동기 면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즉 네네. 무면허로 지금 킥보드를 몰았던 거예요.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영상을 제보받은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화물차가 킥보드를 피하지 못했으면 킥보드 운전자는 사망할 수도 있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리꾼들은 고라니도 아니고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어느 순간부터 킥보드가 도로 위 무법자가 됐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심히 좀 탑시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지하철 안내 음성에 맘상한 어르신들입니다. 네. 지하철에서 65세 이상 승객이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할 때마다 이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어르신 건강하세요인데요.
지하철 탈 때 한 번쯤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안내 음성을 두고 불쾌하다라는 어르신들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뭐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느낌의 멘트이긴 한데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불리니까 기분이 나쁘신 걸까요? 네, 이 음성 멘트가 노인이라고 낙인 찍는 거다 또는 공짜로 태워준다고 생색내는 거냐라는 반응이 있었던 건데요. 대구 지하철은 지난달 11일부터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탈 때 이 안내 멘트를 내보냈었습니다. 근데 항의가 이어졌고요. 결국 닷새 만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 음성 경로우대 대상이 아닌 승객들의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한 취지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앞서 지난 6월에 도입을 했었어요. 광화문역을 포함한 10개 역에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이 또한 어르신들 반발이 일어나니까 약 20일 만에 어르신이라는 단어는 지우고 건강하세요라는 멘트만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부정승차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서울교통공사 측은 안내 음성을 도입한 뒤에 부정승차가 50% 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까지 대안이 될 만한 여러 문구를 두고 설문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어르신이 나쁜 단어도 아닌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당사자라면 낙인 찍히는 기분에 불편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의 사연과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1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어주세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증시 영향은 지금 뭐 저희도 현장에서 이도성 기자가 매일 저녁에 전해드리고 있고, 근데 이게 뭐 피해자가 많이 나가고 있지만 이게 경제 코너니까 경제적인 파장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좀 차분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차분을 넘어서서 일종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 됐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금리는 폭등하게 되고요. 또 달러가 강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런 전쟁 이후에 시장의 방향은 실은 그간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는 점이 특징적인 건데요. 예. 뭐 조금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전쟁 발발하고 나서 가장 주목했던 것이 금리였었습니다. 예. 금리가 튀어오르게 되면 정말 시장은 무너질 텐데 때마침 나왔던 연준의 또 하나의 코멘트. 이건 이제 뒤에서 분석하게 될 텐데 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런 역설이 나왔고요. 예. 동시에 달러도 강해지기는커녕 상대적으로 약세가 나왔고요. 어허. 가장 또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유가였었는데 풍동이니까. 원래 첫날은 튀어오르긴 했지만 이후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오르고 또 오르고 계속해서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왔던 게 이번에 자산시장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한 걸 넘어서 오히려 조금 평소대로라면 좀 뭐랄까요? 호전됐다? 뭐 좋아졌다? 중립보다도 더 좋아지고 있는 자산시장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뭐 아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럼 뭐 방산주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받게 맞아요. 또 여기 주식이 오르는 데 있어서는 뭐 네. 방산주라든가 특히 첫날에 유가가 오르면서 정유주들이 튀어오르면서 큰 틀에서 힘을 받게 주가를 올렸고요. 또 하나가 저 첫 번째 나오는 저 금리 그래프인데 그동안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이 금리 급등이었습니다. 시중금리가 5%, 뭐 6% 가면 주식할 이유가 없겠죠. 다 뭐 은행에 예금하면 될 테니까. 그런데 금리가 떨어졌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은 그렇고 앞으로 이제 증시에 미칠 영향을 좀 전망해 보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뭐 혹은 팔레스타인 이런 나라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결국 여기가 중동 지역이고 이것이 확전될 경우
이제 유가, 국제 유가를 건드리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 다시 유가가 폭등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게 되겠고요.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금리를 오르고 시중금리가 오르고 자산시장은 폭락하고 뭐 이런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를 놓고 보면 아직 확전 양상은 아닙니다. 가령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소 14명의 미국인 피해자, 뭐 사망자 발생했는데도 네.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이 뭐 지상군을 투입한다라든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당초에 지금 많이 의심을 가고 있는 하마스 배후에 이란이 있었는가 이란이 여기에 하마스를 대해서도 도와준 거 아니냐? 예, 예. 이란이 스스로 발뺌을 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 상황에서는 확전 양상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저 가자 지구만 놓고 본다면 예. 여기가 뭐 원유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이 확전이 되게 되면 이제 이란이 여기에 주범이다. 예. 그럼 미국과 뛰어들면서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이 되면 이제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뭐 전 세계 원유가 다 여길 지나야 되죠. 이제 여기 봉쇄되고 예. 유가 폭등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가장 이번 전쟁에서 두려워했던 유가 폭등 부분은 확전이 이어지지 않으면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당분간 뭐 확전이 되냐 안 되냐 부분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제 또 다른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주요 산유국이라 이란이 하마스와 이번에 어떻게 뭐 동조할 것인가 아닌가 이걸 좀 잘 지켜본 분들이 많았는데 네. 먼저 말씀하신 이란이 발을 뺐으니까 네. 이건 좀 앞으로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계속 봐야 돼요. 아직은 뭐 우리가 예단하기는 힘든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가 관련해서 또 항공주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가가 좀 오르면서 뭐 정유주도 오르고 항공주는 오히려 악재니까 떨어지고 이런 모습도 나오기는 했었지만 예. 현 상황에서는 또 유가가 오르다가 또 다시 또 안정을 이제 안정적이다. 차지하고 있어서 현재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 부분 좀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주 같은 예.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정유주, 뭐 항공주 이런 것들은 첫 주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예. 약간 또 다시 관망세가 나오고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국채금리, 금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슈는 실시간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다음 주에 혹시 추세가 많이 변하면 한 번 더 다루기로 하죠. 네. 자, 아무튼 뭐 사상자를 많이 안 내고 빨리 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준금리 동결 유력. 이게 또 우리 시간은 오늘 밤이죠.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또 하나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앞서 우리가 금리 했던 이야기는 시중금리, 네. 시장금리라는 이야기였었고요. 지금 이야기는 그것의 시작이 되는 기준금리. 네. 우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거, 미국은 연준이 정하는 바로 이 기준금리인데 예.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린다, 앞으로 더 올릴 거야라고 하면 시중금리는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이 11월 1일 있을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었는데 네. 앞서 제가 약간 살짝 언급을 했을 때 뭐 전쟁 나오고 동시에 오히려 연준이 그동안은 올린다 하다가 갑자기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내부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금리를 올린다, 동결한다. 핵심은 물가겠죠. 물가. 예, 물가의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될 텐데. CPI. 예, 예. 어젯밤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조금 기대치보다는 올랐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전초전이었고요. 오히려 시장은 일단 그걸 무시하고 올랐고 오늘 밤 9시 반에 이제 미국의 9월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자, 그동안의 물가 추이 한번 볼까요? 2023년 1월에 6%, 실은 2022년으로 가면 저게 9%까지 갔던 거예요. 예. 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3.2, 3.7까지 왔는데 현재 나오게 될 예상은 3.6% 정도 예상치를 기대하고 있고요. 예. 만에 하나 이 정도 예상치가 나온다고 해도 시장은 나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헤드라인, 전반적인 물가고 특히 금리, 기준금리를 올린다 내린다에서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이 에너지, 예. 유가와 먹거리 부분을 뺀 근원 근원 물가. 물가. 열심히 했습니다. 저. 근원 물가입니다. 네. 이제 근원 물가가 계속해서 4%대 위에서 움직였고요. 이번에 시장의 예상도 4.1을 예상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좀 바랄 것은 오늘 밤 9시 반에
그 물가도 중요하지만 예. 이 전체 물가도 근원 물가가 4.1보다 좀 낮게 4.0이어도 좋겠고요. 아예 앞자리가 3.9 정도라고 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거고 네. 아마 11월 1일 날 있게 될 이제 미국의 11월 FOMC 회의에서 거의 금리 동결이 유력하게 될 것이고요. 네. 이런 그 다음 나올 연쇄 효과는 뭐냐? 아,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 안 올린대. 그러면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차트에서 봤던 네. 시중 금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미 국채 금리는 더 빨리 떨어지게 되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작점을 보게 되는 네. 오늘 밤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꽤 중요하게 될 그런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요 인사들 무슨 뭐 지역 연준 뭐 총재 이런 사람들이 더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식의 발언은 좀 나온 게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네네 뭐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한다는 것은 예. 이제 이들의 속내도 알 수 있고 예. 이들은 어느 정도 물가 지표를 좀 보고 있으니까 예. 물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추정입니다. 예. 그런 확신 때문에 최근에 더 온기를 불어넣게 된 건데요. 네. 라파엘 보스틱이라는 애틀랜타 연은 총재. 근데 실은 이분은 원래 그냥 좀 비둘기파라고 살살하자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으로 무슨 금리 인상이냐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데 이런 발언인데 네. 이분이 중요합니다. 이 로리 로건이라는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강성이에요. 올려야 돼. 아직 갈 길 멀어. 물가 잡으려면 더 해야 돼. 근데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최근에 전쟁 이전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먼저 튀어 올랐거든요. 네. 그 점을 보고 아니 시장이 이렇게 올랐다면 우리가 굳이 금리 인상까지 해야 돼? 이런 발언을 하게 되니까 저런 매파도 이제 금리 인상을 주저하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좀 안도하고 있는데요. 강경파마저도 네, 이건 코멘트입니다. 네. 코멘트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나오는 네. 지표겠죠. 그래서 오늘 밤 물가 지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주세요. 걱정 덜어낸 반도체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호재가 될 만한 이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있었어요. 뭐 중국에서 사업이 좀 편해졌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이 걱정하는 건 두 가지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불황이 너무나 오래 이어졌던 거. 네. 두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강력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출의 절반은 중국이고 네. 중국의 공장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이건 고스란히 우리 반도체 기업에 피해를 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이제 기업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데요. 예. 최근 1년 전부터 미국이 계속 강조해 왔던 게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반도체 장비는 미국과 네덜란드가 꽉 잡고 있어요. 이 장비를 중국에 안 줄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공장들은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더 고사양의 반도체를 만들 텐데 중국으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가 들어올 수 없다면 이거 다 무용지물 되는 거죠. 최신 설비를 못 갖추니까 오래된 공장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미국이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뭐 1년까지만 안 돼, 2년까지만 안 돼도 아니라 무기한 유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선 무기한 허용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던 이 중국에 대한 저런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네. 부분은 일단 풀렸다라는 게 한숨 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제 마침 또 이 뉴스와 함께 네. 어제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 제가 두 가지 걱정 중에 하나가 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반도체 규제, 두 번째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불황이 언제 끝나느냐라는 네. 거였는데요. 어제 때마침 이제 속보치가 나왔었는데 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입니다. 2조 4천억. 근데 앞을 보시면요. 10조 대, 그러니까 석 달 동안에 10조. 예. 더 많이 벌 땐 석 달 동안에 12조. 뭐 그 이상을 벌던 삼성전자가 예. 올 1분기, 2분기에는 석 달 동안에 1조도 못 벌었었죠. 벌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2조 4천억까지 끌어올렸었고 바닥을 찍고 올라갔다고 봐도 아직은 예단하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추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속보치였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별로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메모리 반도체의 적자는
크게 줄어든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잘 팔려서 2조 4천억이 나왔는데 네. 현재 시장은 거의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격 바닥은 나왔다. 아하. 예, 두 번의 감산을 통해서 이제 가격의 바닥은 봤는데 네. 우리가 한 달 전에도 이야기했죠. 반도체를 보려면 가격 바닥이 나오고 재고 꼭지가 나와야 돼요. 예. 예. 근데 가격 바닥은 나왔는데 이제 재고가 점점 줄어드는 것.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상당수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번 3분기를 끝으로 바닥과 꼭지가 다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지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됩니다.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이 지수를 뜻하는 영어 단어 무엇일까요? 1번 CPI, 2번 CMA, 3번 CSI.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잔악계나 말조심, 특히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이 말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집안에 불을 과시하는 말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에 북극매기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불을 과시하는 여성이 등장해 연일 화제를 모았습니다. 집에 재산이 100억 넘게 있고 어디든 가고 싶으면 걱정 없이 갈 수 있으며 보통 사람들의 연봉을 하루 만에 다 쓴다고 줄줄이 돈 자랑을 늘어놨는데요. 그런데 가족 7명이 호주로 이민을 갔고 할아버지가 공직에 있었다는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중국인들은 이 여성이 퇴직한 고위 간부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동시에 이 여성의 할아버지에 대한 부정 축제 의혹이 일었는데요. 여론이 들끓자 중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최근 올해 75세로 은퇴한 지 16년이 된 여성의 할아버지를 뇌물수수 및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 혐의로 당에서 내쫓았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의도치 않게 부패 척결에 공을 세우게 된 손녀. 철없이 돈 자랑할 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텐데 손녀 때문에 결국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네요. 요즘도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있나요? 대체 언제 닦은 건지 흘러내린 소스가 항아리에 들러붙어 마치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꼬치를 푹 담가서 손님한테 내준다는데요. 일본 도쿄 미나토구 지역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3대째 대를 이어온 유명한 맛집이라는데 무려 60년간 항아리를 씻지 않고 소스가 떨어지면 새로 만든 소스를 채워 넣으면서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당 고유의 맛을 내기 위한 비법이다라는 의견과 법에 걸릴 만큼 비위생적이다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유명 맛집에서 별미라며 물에 흐르는 소면을 건져 먹고 9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도심을 수놓는 마철루, 고층 빌딩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와, 참 멋있다, 정말 높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도전에 중독된 사람들의 눈에는 좀 다르게 보이나 봅니다. 또 스파이더맨을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발 영화 속의 장면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건물 외벽에 한 남성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요. 미국 시카고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무려 40층짜리 고층 건물을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오르는 이 남성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창밖을 내다봤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고 이 영상은 단번에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20대 남성은 예전에도 낙태 반대 메시지를 알린다는 이유로 도심 속 고층 건물을 오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동이라 꼭대기에 도착한 즉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건물 무단 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남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프랑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목요일 아침엔 주말에 볼만한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속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작품 뭔가요? 송중기 배우의 새로운 작품인데요. 예. 화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글러먹었어 이 동네. 돈 벌게 해줘요. 제자리로 돌려놓고 와. 놔줘요 이제. 와, 이미 몇 주 전부터 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습니다. 맞아요. 기다리고 계신 분들 정말 많아요. 네, 이 작품은 저예산 영화이긴 하지만 지금 예매율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누아르라는 이 장르가 정말 찰떡처럼 어울리는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웃음을 허용할 수 없는 짙은 감정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정말 폭력적인 의붓 아버지에게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주인공 연규, 홍사빈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이 연규는 어느 날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 사건을 일으키고요. 소위 합의금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 모습을 본 이 동네의 그 범죄 조직의 중간 보스 치권이라는 인물 송중기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그냥 흔쾌히 보상금을 건네줍니다. 오, 네. 그런데 그 호의가 이 연규의 삶을 다시 한번 지옥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죠. 한국형 누아르인데요. 이 화란이란 제목은 이 네덜란드를 그 중국어식 발음으로 하면 화란이잖아요. 맞아요.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예, 하듯이 예. 이 소년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 네덜란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독님이 부산에서 얘기하셨는데 화란 아주 큰 난리라는 뜻,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한 소년이 어떻게 좀 성장하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송중기 씨가 이런 누아르 작품, 짙은 색깔의 작품을 하는 거는 글쎄요 좀 낯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송중기 배우 하면 굉장히 해사하고 건강하고 단아한 그런 얼굴 우리가 많이 사랑해 왔는데요. 네. 예. 이번 화란에서는 전혀 다른 눈빛의 얼굴의 송중기 배우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했죠. 뭐 늑대 소년도 한 적 있고 군인 마피아도 재벌집 아들 그쵸, 네. 연기하신 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스스로도 굉장히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친 밑바닥 인생을 사는 조직의 중간 보스 역할을 맡았어요. 사실 이 작품은 올해 5월이죠. 칸국제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초청이 돼서 또 굉장히 많은 기대를, 전 세계적인 기대를 받았던 작품이거든요. 송중기 배우가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보고 정말 나는 출연료를 받지 않아도 좋은 이 작품 꼭 같이 만들고 싶다라고 의견을 전했다고 하고요. 지금 칸 국제영화제 당시 모습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독님은 송중기라는 슈퍼스타가 이 신인 감독의 저예산 영화에 함께하면 내가 영화를 잘못 만들어서 우리 배우에게 누를 끼치면 어떡하지? 너무 악몽의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다들 기우고요. 이 두 배우와 감독의 만남 그야말로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찬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역할을 한 신인 배우 홍사빈 배우 첫 장편 데뷔작인데요.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만큼 송중기 배우와 굉장히 훌륭한 합을 보여주고요. 예. 비비 가수로 더 유명한 예, 예. 김형서 배우 얼굴 영화에서 보시면 저게 김형서 배우였어? 라고 할 만큼 못 알아볼 만큼 캐릭터에 푹 빠진 연기를 보여줍니다. 연기력도 연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뭐 예전에는 이렇게 영화제에서 공개되는 영화는 네. 좀 이렇게 상업적이지 않다. 약간 독립 영화 이런 이미지가 실험적인 있었죠.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바로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는 이미지가 이렇게 강하게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는 영화제에서도 상업성 그리고 예술성, 그러니까 완성도와 작품성을 모두 담은 작품들이 많이 소개가 되면서 네. 영화제에서 약간 적은 관객들을 만났지만 이제 개봉을 통해서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는 작품들이 많죠. 네.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또 한국 최초로 공개가 된 화란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이번 주에 개봉을 하고요. 원모어 찬스라고 주윤발 배우가 연기를 했던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극장에서 또 바로 개봉을 할 예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와 이거 어땠더라 해서 좀 시간이 걸렸는데 최근 트렌드는 바로바로 개봉을 한다. 화라는 어제 개봉을 했으니까 극장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칸의 그 박수를 뭐길래 이렇게 박수 받았어? 보고 싶은 분들은 바로 극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누아르 짙은 작품을 봤다면 다음 작품은 좀 재미있는 작품이죠? 네, 이번엔 좀 화사한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제 개봉한 화사한 그녀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나이는 43세, 이름은 박완규. 예명 럭셔리 큐. 문화재 브로커가 주 수입. 600억 정도. 600억? 이걸로 간다. 올해 이제 닥터 차정숙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엄정화 씨인데 네. 이번에 어떤 모습으로 극장에 찾아왔나요? 이번에는 아주 화사한 사기꾼으로 극장을 돌아옵니다. 예. 정말 원조 멀티 엔터테이너죠. 엄정화 배우의 그 가장 장기를 볼 수 있는 범죄 오락 영화 화사한 그녀인데요. 이 화사한 변신이 특기인 약간 한물을 간 작전꾼 지혜 역할로 엄정화 배우가 돌아오고요. 아까 보셨던 6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놓고 마지막 한탕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친일파 후손 집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털자라는 작전을 시작하지만 당연히 의도치 않은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고요. 네. 좌충우돌 범죄 오락 영화가 펼쳐지죠. 네. 엄정화 배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세련되고 매력적인 얼굴과 또 굉장히 소시민적이고 털털한 얼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생활 연기 최고의 배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번에도 엄정화 배우의 스타일을 보시는 재미가 아주 화사하게 펼쳐집니다. 네. 이것도 어제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온라인에 찾아보니까 평이 배우들 모두 연기에 구멍이 없다라면서 조연 배우들의 연기력도 굉장히 칭찬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우리나라 씬 스틸러들이 총집합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엄정화 배우뿐만이 아니라 엄정화의 조력자인 친구 조르주 역에는 박호산 배우, 오, 네네. 그리고 친일파이자 문화재 밀반출 전문가 기형 역엔 손병호 배우, 그리고 SNS 관종이자 엄정화 씨의 타겟이 되는 완규 역은 뭐 송세벽 배우, 그리고 엄정화 씨의 딸 역할 박미나 배우가 또 함께해서 각각 씬 스틸러로 이름난 배우들의 찰떡 케미가 펼쳐집니다. 네. 오, 그러니까 박호산 배우도 그렇고 지금 뭐 손병호 송세벽 송세벽 배우. 박미나 배우. 네. 아니,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모여 있는 생각만 해도 네, 재미있을 것 재밌어요. 같아요. 네네. 점점 이제 날도 추워지고 이렇게 쌀쌀해지는데 화사한 웃음 터지는 영화 보고 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도 나눠보고 오랜만에 뜨겁게 웃어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송세벽 배우 연기가 기대가 돼요. 근데 약간 특유의 약간 별로 안 웃긴 척하는데 엄청 웃긴 거 있잖아요. 요거 그렇죠.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OTT 작품이라고요. 네, 이번엔 집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 공개되자마자 굉장히 뜨겁습니다. 국민 남동생이라는 말 이제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유승호 배우가 이번에는 범죄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실게요. 네. 이랬어. 너 진짜 확실히 안 잡히고 돈 받아낼 수 있어? 오. 네. 유승호 배우 사실 그동안 좀 선한 역할 그리고 유 배우는 싫어할 수 있지만 아역 배우로 아직도 그쵸. 이렇게 좀 내리에 각인이 돼 있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번 작품에서는 범죄에 휘말리게 된 그런 나쁜 배우네요. 사람이에요. 네. 이제 유승호 배우의 선한 눈망울 잠시 잊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거래라는 작품은요. 고등학교 시절에 축구 선수를 꿈꿨지만 부상 때문에 꿈이 꺾인 뒤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채빚을 얻게 돼서 납치극까지 휘말리게 되는 이준성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납치하느냐? 바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납치해서 무려 100억 몸값을 부르게 되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준성이라는 캐릭터와 함께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큰 돈이 필요했던 제호라는 역의 김동휘 배우가 함께 출연을 하고요. 네. 그리고 친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 전화를 받고 당신 아들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10억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납치가 된 친구 박민우라는 캐릭터는 유수빈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이주영 배우가 또 이들을 지켜보게 되는 옆집 경찰 공무원 준비생으로 출연을 해요. 네. 이 OTT 웨이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래는 총 8부작인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온스크린 부분 섹션에서 처음으로 3화까지 큰 스크린에서 공개가 됐고 네. 그 주에 이제 집에서도 편하게 OTT로 보실 수 있었거든요. 네. 1, 2화 공개되자마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젊은 배우들의 연기 너무 매력적이다. 박수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매주 2편씩 나오고 있고 총 8편. 네. 거래라는 거군요. 네. 네, 이렇게 화면으로 유승호 배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되게 많이 무르익은 모습이에요. 맞아요. 이번에 되게 짧은 유승호 배우의 머리를 감독님이 꼭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 짧은 머리, 강한 눈빛의 유승호 배우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요즘 이 OTT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난히 범죄 스릴러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범죄 스릴러만큼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다음화를 기대하게 하는 시리즈가 많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지금 OTT에서 또 공개가 되고 있는 작품이고 이 작품도 굉장히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최악의 악, 이 언더커버 드라마로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언더커버 드라마라고 하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범죄 조직으로 잠입한 경찰의 이야기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전형적인 언더커버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아주 새로운 양념이 들어가는데 바로 잠입한 경찰의 아내가 보스의 옛 여자친구인 거예요. 아우, 그러지 마. 어떡해요? 네, 이 사랑과 얽히고 설킨 두 사람의 관계, 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최악의 악이고요. 네. 지창욱 배우, 위아준 배우, 임세미 배우가 아주 열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언더커버뿐만 아니라 이 아슬아슬한 이 러브라인을 보는 재미가 더 쫄깃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네, OTT 웨이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래,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로 볼 수 있는 최악의 악까지, 그리고 개봉작 극장에서 볼 수 있는 2편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볼 게 많아서 좋네요. 풍성합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깜짝 퀴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물가지수. 물가지수? 도시락 이슈가 아니고 물가지수. 정답은 1번 CPI, 소비자 물가지수였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지금 자막으로 나갑니다. 네. 오늘은 대박나세님, 그리고 채란 형진 아빠님, 아버님이신가 봐요. 축하드리고요.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